저는 75세 박영이라고 합니다. 겨울 새벽 손에 쥔 걸레가 얼어붙을 듯 차가웠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지만 그날만큼은 유독 서러웠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흐르는 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건넨 따뜻한 한 그릇이 어떻게 인연을 만들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춥고 흐린 새벽 하늘에서는 눈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리벽으로 둘러싸인 HK그룹 본사 빌딩은 도시 한가운데에서 위엄을 자랑하듯 우뚝 서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직장인들이 두꺼운 코트깃을 세운 채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바깥의 찬 공기가 잠시 스며들었지만 로비 안은 따뜻한 히터 바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5세 박영희는 로비 구석에서 허리를 굽히고 물걸레를 꽉 쥐었습니다. 낡은 체크무늬 패딩 점퍼 위로 낡은 니트 조끼를 겹쳐 입었지만 이른 새벽찬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쪼그려 앉아 구석진 틈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냈지만 오가는 직원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청소부 아줌마, 바닥 좀 말랐어요? 번쩍이는 정장을 차려입은 젊은 직원이 급한 걸음으로 지나가며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박영희는 얼른 몸을 일으켜 허리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조심해서 지나가 주세요. 곧 마릅니다. 직원은 대답도 없이 지나갔습니다. 박영희는 말없이 걸레를 짜며 다시 허리를 숙였습니다. 젖은 바닥 위로 사람들이 성큼성큼 걸어가며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때 저 멀리 복도를 지나가던 중년 남성이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깊은 밤하늘처럼 짙푸른 가죽의 고급스러운 지갑이었습니다. 박영희는 조심스럽게 걸어가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지갑은 두툼했고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현금이 보였습니다.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겠네. 그 순간 뒤에서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경비원 2명이 다가와 박영희를 날카롭게 노려보았습니다.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경비원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아, 이거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주인 찾아주려던 참인데. 박영희는 급히 해명하며 지갑을 내밀었지만 경비원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떨어진 걸 주운 건 맞는데 돌려줄 생각은 했을까? 그러게. 요즘 현금 많은 지갑은 잘 못 찾아오는데 운이 좋았겠어. 뒤에서 직원 몇 명이 관심을 보이며 멈춰 섰습니다. 박영희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야, 돈이라도 빼려던 거야? 속삭이는 듯한 말이었지만 로비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박영희를 흘끗거리며 수군댔습니다. 그때 무거운 발소리와 함께 로비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40세 이연성이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맞춤 수트를 완벽하게 갖춰 입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은 가죽 구두는 한 점의 먼지도 없이 윤이 났습니다. 그는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 채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회의 자료 준비됐습니까? 비서가 공손히 따르며 묻자
이현성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확인했어. 이현성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여유로운 걸음걸이에는 강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다 박영애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지갑이 들려 있었고 경비원과 직원들의 싸늘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비서가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박영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쪽 뭘 하고 있었지? 박영희는 두 손으로 지갑을 꼭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누가 떨어뜨린 것 같아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습니다. 이현성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져와. 박영희는 급히 지갑을 내밀었고 이현성은 그것을 받아 대충 확인한 뒤 비서에게 건넸습니다. 확실히 주인 찾아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받아들었다. 이현성은 다시 박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는 사람이야? 청소 용역업체에서 파견 나왔습니다. 매일 새벽 청소를. 청소부라는 거군. 이현성은 한쪽 입술을 비죽 올리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사람은 가진 게 없을수록 욕심만 커지는 법이지. 순간 박영희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 욕심낸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됐어. 이현성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이 빌딩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경비원이 박영희의 어깨를 툭 밀었습니다. 자, 들었죠? 가시죠. 박영희는 억울함과 서러움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한숨과 함께 발길을 돌렸습니다. 뒤에서 직원들이 속삭이며 박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듯 시렸지만 박영희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다. 박영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또 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던 30년 전 늦가을, 서울 변두리의 골목길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낡은 간판이 빗물에 반사되며 흐릿한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좁은 골목 한쪽에 자리 잡은 작은 국밥집은 비를 피하려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45살의 박영희는 허름한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국그릇을 든 채 바삐 움직였습니다. 화로 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뜨거운 국물 냄새가 좁은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젖은 바닥을 닦아가며 손님들의 주문을 받는 동안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국밥집 맞은편 가게 앞에서 한 소년이 상인에게 붙잡혀 거칠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 감히 내 빵을 훔치려고. 허름한 옷을 입은 아이는 초췌한 얼굴로 떨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셔츠는 빗물에 젖어 축 늘어졌고 맨발에 가까운 신발은 이미 너덜너덜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에 한껏 움츠린 채 눈을 질끈 감은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순간적으로 가게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사장님, 아이한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빵집 주인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기도 힘든데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요. 박영희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자신의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빵값을 치렀습니다. 이제 됐죠?
얼른 가게 들어가세요. 비 더 맞기 전에. 빵집 주인은 투덜거리며 안으로 들어갔고 아이는 여전히 떨리는 손을 허공에 둔 채 서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아이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리 와. 따뜻한 거 먹고 가자. 박영희는 아이의 손을 잡아 국밥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힌 뒤 커다란 그릇에 국밥을 한가득 퍼 담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밥을 보며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어서 먹어.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아이의 손이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이 덜덜 떨렸지만 곧 국물 한 숟갈을 떠입 안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혀를 감싸는 순간 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릇에 담긴 밥을 허겁지겁 입에 넣는 모습에 박영희는 가만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이 뭐니? 아이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망설이던 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현성이요. 그래, 현성이구나. 어디 사니? 이현성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이현성의 손이 숟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박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국밥이 반쯤 비워진 것을 보고는 김치 한 조각을 조심스레 얹어주었습니다. 이건 아줌마가 직접 담근 김치야. 같이 먹으면 더 맛있어. 이현성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짜릿한 맛이 혀끝을 스쳤지만 이내 익숙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어디 갈 거니? 이현성은 말없이 비에 젖은 신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 곳 없지?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분간 여기 와서 밥 먹어. 이현성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박영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하지만 대신 약속 하나 하자. 약속이요? 남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이현성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현성은 자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박영희는 따뜻한 밥을 내어주었고 낡은 옷을 새 것으로 갈아입힐 수 있도록 작은 옷가게에서 몇 벌을 사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닳아버린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 신발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 신고 다녀. 이현성은 말없이 신발을 받아 신었습니다. 꼭 갚을게요. 박영희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 너처럼 어려운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너도 도와주면 돼.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국밥집을 찾은 이현성은 박영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습니다. 보육원에서 절 데려간다고 했어요. 박영희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나중에 꼭 다시 올게요. 이현성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 후 박영희는 국밥집을 계속 운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업은 어려워졌고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이현성이 다시 박영희를 만나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늦은 밤 HK그룹 회장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유리창 너머로 보였지만 이현성은 창밖을 보지 않은 채 책상 위의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실루엣을 자랑하던 맞춤 수트는 하루 종일 이어진 회의로 인해 미세한 주름이 잡혀 있었고 손목에 채워진 값비싼 시계는 초침을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매일처럼 올라오는 보고서들과 계약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현성은 평소처럼 서류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끝이 멈춘 채 눈앞의 문서보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회장님, 다음 주 투자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이현성은 고개를 들어보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 말한 청소부 말인데 이름 확인했나? 비서는 순간 당황한 듯 서류를 넘기는 손을 멈추었습니다. 청소부 말씀이십니까? 며칠 전에 이 빌딩에서 쫓아낸 노인. 이현성은 팔을 꼬며 의자에 깊숙이 기대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눈치를 보다가 서류 하나를 조심스럽게 빼내었습니다. 네, 회장님. 확인해 보니 박영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박영이. 이현성은 낮은 목소리로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름이 낯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날 로비에서 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굽어진 허리, 거칠어진 손, 낡은 패딩 점퍼, 무거운 걸레를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억울함을 삼키며 로비를 떠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스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평생을 바닥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야 많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혹시... 비서가 말을 멈추자 이현성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몇몇 직원들 말로는 그날 어르신이 무언가 말하려던 것 같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먼저 말을 끊으셨다고. 그 말에 이현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기억이 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박영희는 그렇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손을 들어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됐어. 차갑게 잘라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이현성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었을까? 이현성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혹시 주소는 확인했나? 이현성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 거주 중이십니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현성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건강 상태? 최근 병원 기록이 없습니다. 연세를 고려했을 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일자리도 불안정한 상황이시고요. 이현성은 아무 말 없이 책상 위의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름도 낯설었고 얼굴도 낯설었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걸까? 기록을 좀 더 찾아봐.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챙겼습니다. 이현성은 책상에 팔을 괴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대체 왜 이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서는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지만 이현성은 여전히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는 정리되어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 책상 위에 남아있던 커피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커피는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이현성은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던가. 그날 로비에서 본 노인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박영희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습니다. 갑자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보통이었다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일인데 어쩐지 마음이 계속 걸렸습니다. 그때 책상 위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현성은 빠르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지?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 확인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어딘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성은 미간을 좁히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가져와. 잠시 후 비서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장님이 요청하신 대로 박영희 할머니의 과거 기록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현성은 천천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박영희의 현재 거주지, 건강 상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서류를 넘기며 중간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보육원 기록이 남아있군.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회장님. 박영희 할머니께서는 과거에 한 아이를 보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지기 전 몇 달간 개인적으로 돌봐주셨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현성의 손끝이 멈칫했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지기 전 비서는 서류의 한 부분을 짚으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30년 전 정부의 보호 시스템이 지금처럼 정교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보육원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 경우 임시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돌봐주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박영희 할머니께서는 당시 국밥집을 운영하고 계셨고,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일정 기간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는 다시 한번 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현성 당시 10살 보호자 없음, 국밥집에서 일시 보호 후 보육원 이동. 이현성의 눈이 그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숨이 멎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의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지만 한동안 그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비서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보육원에서 작성된 기록입니다. 당시 보호를 받았던 아이가 회장님이십니다. 순간 이현성은 몸을 굳혔습니다. 30년 전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 비에 젖어 떨던 작은 몸, 허름한 국밥집에서 처음 마주했던 따뜻한 국물. 배고프면 언제든 와. 힘들어도 정직하게 살아야 해. 박영희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숨을 내쉴 수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는 가만히 놓여 있었지만 이현성의 머릿속은 온통 뒤엉켜 있었습니다. 설마 그 할머니가 30년 전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유일하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준 사람이
바로 박영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며칠 전 박영희가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했던가. 거지 근성 가진 인간들 때문에 문제야. 뇌리를 스치는 자신의 목소리에 이현성은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가장 증오했던 사람들, 가난한 이를 무시하고 힘없는 자를 깔보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현성은 손끝이 저릿한 감각을 느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주소를 보내. 비서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박영희의 거주지 정보를 전송했습니다. 이현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차 준비해. 비서는 놀란 듯 이현성을 바라보았지만 이현성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지금 당장 박영희 할머니를 찾아간다.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지만 이현성의 마음속은 점점 더 복잡하게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검은색 고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의 불빛들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현성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도착해야 할 곳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다른 곳이었습니다. 반지하, 좁고 어두운 골목,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창문,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어째서 며칠 전 만났던 박영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지를. 30년 전 겨울, 보육원 철문 앞에서 어린 소년이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10살의 이현성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안에는 얇은 티셔츠 한 장뿐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몸이 떨렸지만 손을 주머니에 넣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박영희가 운영하던 국밥집에서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배고프면 언제든 와. 그 한마디가 어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지만 다시 들을 수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서 지내야 한다. 보육원 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현성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보육원에서 많은 아이들과 함께 지냈지만 늘 혼자였습니다. 언젠가 내 힘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 다짐만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20살의 이현성은 서울 변두리의 낡은 공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녔습니다. 공부까지 하면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동료들은 한결같이 비웃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자신을 믿는 것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몇 년 후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국내 유명 유통업체에서 인턴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그곳에서 사업 감각을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직접 회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28세 첫 번째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사업이 무너진 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러나 30대 중반에 두 번째 도전은 달랐습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신선식품 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며 몇 년 만에 업계를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업을 인수하겠습니다. 강한 추진력과 승부욕으로 회사를 키웠고 결국 HK그룹에 인수되면서 업계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현성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점점 냉철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강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런 신념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박영희를 보았을 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거지 근성 가진 인간들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 거지 근성으로 살아남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이현성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좁고 낡은 골목길.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얼룩이 가득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이곳이 박영희가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현성은 손을 가볍게 쥐었다가 폈습니다. 문을 열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서도 이현성의 걸음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서늘한 것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이었습니다. 양쪽 벽에는 얼룩이 선명했고 바닥에는 오래된 신문지와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벽돌이 깨져 일부 무너진 곳도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오래된 녹슨 철문들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살고 계셨던 건가? 이현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길 끝자락 반지하 방 창문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창틀에는 습기가 가득 차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박영희가 살고 있는 곳. 이현성은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보다 더욱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지금 이 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30년 동안 쌓인 빚을 갚을 수 있을까? 아니, 단순한 빚이 아니다. 한때 자신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었던 사람을 몇 년 전 다시 만났을 때 자신은 모욕적인 말과 함께 내쫓았다. 그 사실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현성은 조용히 손을 들어 초인종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반지하 방에는 초인종조차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손끝이 떨렸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작은 기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낡은 철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힘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철문이 삐걱이며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박영희는 흐릿한 불빛 아래에서 이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영희는 몸에 꼭 맞지 않는 헐렁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칼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잔뜩 마른 얼굴에는 세월이 새겨져 있었고 거칠어진 손등에는 작은 흉터들이 보였습니다. 누구? 박영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현성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기억하십니까? 박영희는 순간 당황한 듯
이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현성은 목이 턱 막힌 듯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영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불과 며칠 전 자신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사람이 눈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조용히 고개를 들고 박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박영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이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며칠 전 자신을 거지 취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달랐습니다. 박영희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현성이냐? 눈가가 떨렸습니다. 30년 전 헤어진 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 어느새 다 자라 눈앞에 서 있는 그 아이가. 이현성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평생을 닫아두었던 마음을 여는 것처럼 박영희는 천천히 몸을 돌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현성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윽고 고개를 숙이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반지하 방은 허름했고 가구라고 할 만한 것들은 오래된 밥상과 작은 수납장뿐이었습니다. 한쪽 벽에는 습기가 스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가스버너 위에서는 김이 희미하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작은 냄비 안에는 된장국이 끓고 있었지만 냄새만큼은 어린 시절 기억 속의 따뜻한 국밥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박영희는 힘겹게 의자에 앉으며 이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현성이 맞느냐? 이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 너무 늦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저는 제 인생을 살아가느라 할머니를 찾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박영희는 말없이 이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현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 어릴 적 그리웠던 따뜻한 밥 한 끼를 다시는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끝을 꽉 쥐며 이현성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힘없이 사는 것이 싫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일찍 깨달았고 그래서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했습니다. 이현성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 가장 경멸했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영희는 조용히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식어버린 국물을 음미하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현성은 그 침묵이 버틸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박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변한 것이 원망스럽다기보다 안타깝구나. 이현성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널 키울 때 바랐던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었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어. 박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박영희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키울 때 보상을 바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현성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현성은 조용히 서랍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박영희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를 제 회사의 명예 고문으로 모시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인생의 가치를 알려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박영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구나. 이현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조용히 된장국 한 숟가락을 떠올리며 아주 오랜만에 진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HK그룹 본사 대회의실.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자리한 가운데 대형 스크린에는 HK그룹의 새로운 명예 고문 임명식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평소 회의나 발표에서는 철저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사뭇 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집중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중요한 가치를 잊고 살았습니다. 이현성은 잠시 숨을 고른 후 앞쪽에 앉아 있는 박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한 사람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단지 따뜻한 밥 한 끼를 주셨던 분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너무 늦기 전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현성은 손짓으로 박영희를 단상 위로 모셨습니다.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박영희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며칠 전 회장실에서 있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박영희는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낡은 옷 대신 차분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굴에는 여전히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현성은 직접 준비한 임명장을 박영희에게 건넸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를 HK그룹의 명예 고문으로 모십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박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가만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영희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배고픈 아이에게 밥 한 끼를 주었을 뿐입니다. 그것이 이렇게 큰 인연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현성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박영희의 삶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른 새벽부터 청소를 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현성은 박영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새로운 집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따뜻한 곳에서 편히 지내십시오. 그러나 박영희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 좋은 곳에서 살면 심심할 것 같다. 대신 작은 국밥집을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니? 이현성은 놀란 듯 박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국밥집이요? 그래. 이젠 내가 사람들에게 밥 한 끼를 나눠주고 싶구나. 이현성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골목에 작은 국밥집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입구에는 현성인의 국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현성이 국밥집을 찾아와 조용히 국밥 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영희는 예전처럼 국밥 위에 김치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밥을 먹는구나. 이현성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그 국밥의 따뜻함은 30년 전과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